네, 이제 오늘 마지막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단장님으로부터 발표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R&D의 특성 및 규제 이슈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은희 위원장님께 이제 오늘 그 발제를 요청 받았을 때 이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의료기기 쪽이 오늘 사실은 뭐 바이오 경제 포럼입니다만 바이오의 큰 축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기기입니다. 근데 의료기기가 그렇게 폭넓게 지금까지 논의된 적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 규제 이슈들,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의료기기라는 것이 뭐 바이오 산업 전반으로 다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의료기기가 특히 그런 것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규제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는 또 이제 플랫폼 driven bioeconomy라고 이제 타이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경원 교수님께서 이제 정의해 주신 이제 플랫폼의 정의를 봤을 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R&D 공급자와 실제 사용자, 이제 의료기기 경우에는 의료인입니다. 병원에는 의료진이 되겠는데, 이 둘 사이를 엮어주는 어떤 중간에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의료기기 중에서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게 되겠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하고 의료기기가 또 어떻게 다르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성과 규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바이오기공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사업단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 2020년도에 처음 세워진 사업단입니다. 예타를 통과한 1.2조의 펀드를 가지고서는 6년 동안 진행이 되게끔 R&D를, 그러니까 의료기기 관련된 R&D를 지원하게끔 그 미션이 주어진 그런 기관이고요. 4개 부처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그다음에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까지 이제 4개 부처가 이제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단이 만들어진 가장 큰 취지는 뭐냐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의료기기 R&D라는 것이 제품 개발이 될 때까지의 프로세스만을 그동안에 해왔는데, 의료기기의 특성상 제품 개발 이후의 프로세스가 훨씬 더 험난하다. 데스밸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데스밸리를 건널 수 있는 R&D를 지원하는 걸 여러 가지, 저희는 플랫폼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저희는 9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제품 개발 이후에 지원책을 좀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업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그 안에서 이제 의료기기 산업은 사실은 그 전 정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얘기가 되어 왔죠. 빅3 산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서 그 의료기기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저도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 들어서 이제 바이오헬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이라는 그런 어떤 국정 과제들, 110대 국정 과제에 이제 하나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기기 산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이라는 것이 사실 그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그 모토, 이제 이슈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지능화, 자동화, 개인화, 정밀화, 초연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가장 가깝게, 가장 강하게 임팩트를 받고 있는 분야가 사실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들도 워낙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관심들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팬데믹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더욱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료기기 산업이라는 것이 사실 그 전에는 진단치료 재활에 머물렀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접목이 돼서 예측, 예방, 건강 유지까지 이제 저 영역의 활동이 이제 확대가 됐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커스터머가 환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으로 퍼져가고 있다.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요즘 얘기가 참 많이 되고 있는데, 요소 기술은 기본적으로 정보입니다. 아까 좀 전에도 선생님께서 이제 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의료 정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여러 가지 센서나 웨어러블 기기들이 있겠죠. 요즘 굉장히 많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소 기술이라고 하게 되면은 의료기기는 하드웨어 온리일 수도 있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결합일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온리도 의료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한 어떤 펑션을 하는 의료기기와 전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거기 의료 서비스가 바로 이제 헬스 산업, 디지털 헬스 산업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결합이 되었을 때 예측 예방, 그다음에 정밀 치료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은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따로 분류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식약처에서 만든 이 자료도 사실은 그런 기조 안에서 만들어진 거긴 합니다. 의료기기 안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SAMD라고 표시된 게 이제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소프트웨어 only 이제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기반의 여러 가지 다른 의료기기들이 있겠고, 뭐 MRI, CT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와 구분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사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럼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와 의료기기는 요즘 이제 하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마치 의료기기가 이제 뭐 옛날 거 구닥다리인 것처럼 얘기될 수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좀 계속 속상한데. 기본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것은 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MRI, CT, 초음파 모든 영상 기기가 MRI, AI 분석 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와 결합이 되어가지고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지게끔 그런 방향으로 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삽입형 의료기기인 경우에도 사실은 메타버스와 결합이 돼가지고 쓰는 수술 플래닝을 한다든지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이런 액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산업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갖다가 별도의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뭐 그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이제 AI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술 그다음에 치료 진단 이런 것 보조 장비라고 볼 수도 이제 보여졌지만은 이제는 수술을 직접 하겠다. 뭐 이거 연구 단계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지금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하지만 이런 연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AR, VR와 연결되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를 이용한 그런 의료기기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의 그 산업 전반에 대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요. 사실은 요 말씀 좀 먼저 드릴게요. 제가 사실 중간에 좀 데이터가 좀 자료가 많아가지고 중간에 좀 띄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디지털 헬스케어의 어떤 그 세부 분야는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그다음에 IoT 기반 의료기기, 여기 이제 뭐 시계나 뭐 그런 것도 다 포함합니다. 뭐 디지털 치료기기. 그다음에 헬스케어 로봇, 3D 프린팅, 비대면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각각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 규제 이슈들, 그다음에 현재 산업에서의 시장에서의 이슈들 다 따로따로 있지만은 오늘은 시간상 그거에 대해서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치료,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라는 것이 의료기기가 사실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는 그 디지털 헬스케어를라는 그런 그 카테고리 안에서 개발되는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의료기기가 제품화되는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는 산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약간 규제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일반적인 제약 산업도 그러긴 하지만은 특히나 신약 개발 사업도 그러긴 하지만은 의료기기 쪽이 워낙에 품목이 다양하고 턴 타임이 훨씬 빠릅니다. 예, 사실 수명도 좀 짧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규제 이슈들, 그러니까 품목군이 식약처 품목군이 소분류가 한 2,400개 되거든요. 예, 체외 의료기기까지 합해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5만 종이 넘습니다. 의료기기가. 그러니까 워낙에 종류에 따라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나 다양한 그 케이스들이 존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들 의료기기들이 이제 개발이 된 다음에 시장에 진출할 때까지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예,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허들인데 사실은 규제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시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기존 기술이냐, 이제 그다음에 그 신의료 기술이냐, 이게 보험 수가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심평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신의료 기술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의연 보건의료연구원 네카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250일 동안 문헌 중심의 근거를 확인하고 이게 신의료 기술이다라는 것 갖다가 이제 검증을 해줍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다시 또 심평원 돌아가지고 신의료 기술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급여냐 비급여냐. 이렇게 또 이제 판정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보험 등재가 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워낙에 오래 걸리니까 지금 390일 걸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완 케이스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거의 몇 년씩 걸립니다. 특히나 등급이 높은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게 되면 좀 더 완화를 하는 건 되게 어렵겠죠. 국민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는 어렵습니다만은 효율화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고요. 뭐 통합 운영을 한다든지 동시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간은 좀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의료기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생활에 이제 사용이 돼야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데이터들도 모이게 되고 이게 정말로 유용하다라는 어떤 증거를 갖다가 찾을 수가 있겠는데 참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증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그 의료기기 산업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혁신 의료기기, 뭐 일단은 캐테고라이제이션부터 먼저 하자. 이제 혁신적인 어떤 기술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료기기를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었었고요. 현재까지는 19개, 이거 식약처에서 합니다. 19개 혁신 의료기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 여기 안에서 9개 중에서 11개가 그 소프트웨어 12개인가 11개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되어 있고요. 또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을 또 해줍니다. 기업에 대해서 해주는 건데 이게 매년 한 번씩 합니다. 현재까지 41개의 기업들이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형 의료기기가 되든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이 되든지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별로 베네핏이 없다. 왜냐하게 되면은 이들 기기들 중에서는 식약처 인허가를 안 받은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시장 진출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이슈가 있는 거고요. 혁신 의료기기가 됐던 그렇지 않던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떤 프로세스는 그대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뭐 식약 허가부터 마지막 등재까지 보험 등재까지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좀 크게 본다고 하게 되면은 식약처의 허가 프로세스는 안전 유효성 검사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비용 효과성을 보여주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용 효과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쓰여야 되는데 쓰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진 의료기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외국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MCC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몇 번의 이제 그러니까 그 결정을 연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MCC 뭐냐 하게 되면은 어떤 혁신적인 의료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공보험 수가를 갖다가 이제 책정을 해주는 그런 혁신적인 어떤 제도가 되겠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활성화가 안 됐고요. 그 대신에 이제 미국에서는 엔탭이라는 걸 갖다 또 하고 있죠. 엔탭은 뭐냐 하게 되면은 가산 수가 특정한 이노베이티브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가산 수가를 이때 해주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나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단위 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험책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는 거고.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독일에서 좀 더 도전적으로 달려듭니다. DBG 같은 경우 프로세스 만들어가지고선 1년 안에 그냥 아예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때 리얼 월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검사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120개 AI 기업들이 현재까지 허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기기를 기반으로 해서 보험 세계에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디지털 치료기기는 허가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은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이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업들이 수익을 발생을 시키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신뢰의식 평가 유예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보험 수가 체계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약간은 그다음에 MD삽이라 해가지고서는 해외 인증으로 해가지고 아예 해외로 발길을 돌리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좀 약간 우회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만은 선진입이 가능하게끔 돼야 된다. 사람한테 이렇게 안전성, 유효성의 검증이 일단 식약처에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그 위해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것이 활용이 되게끔 하게 되면은 옥석은 시장에서 가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고요. 시장을 선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습니다. 혁신의료기술제도, 그다음에 신의료기술 평가유예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좀 문제가 있다라서 최근에 혁신의료기기, 그다음에 혁신의료기술 통합심사제도로 해서 아까 390일 걸리던 프로세스를 80일까지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규제 효율화 내용이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안에도 사실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스톱으로는 굉장히 좋게 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뭐 굉장히 이슈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격 의료익입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비대면 의료가 지금 허용이 돼 있습니다. 닥터나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실제로 되고 있는 그 플랫폼 어떻게 보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대면 최근에 100억 투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불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법으로 계속 남겨놓을 수는 없는, 왜냐하게 되면은 선진국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원격 의료는 지금 그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주저앉아서 외국에서 다시 이제 기술들이 들어오는 걸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었고요. 20년 동안 우리는 시범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스루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규제 관련된 이슈들 우리가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따가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따가 또 패널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